안녕하세요. 절대갑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주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배분이 조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균형감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주식도 코스피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 어떤 ETF 형태로라도 분배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유안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 주식을 샀는데 저도 사고 이제 제 와이프도 사고 그랬는데 살 때가 1080원에서 1110원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126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환율 차익도 크게 난 거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은 저도 이제 스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간 게 없어요. 거의 다 스윙 투자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했지만, 예를 들어 제 와이프 계좌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때 2020년도에 다 산 거예요, 사실은. 그때 폭락했을 때 사서 거의 다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겠죠. 빅테크 기업들이니까 많이 났겠죠. 그러다 환차익까지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엔화도 좀 사야 된다. 엔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달러당 엔화 환율이 한 131엔까지 갔거든요. 자, 그 정도면 모아 나가야 된다. 엔화는 사실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는 급등하는 대신 일본의 금리는 또 못 올려요. 그 나라의 그 사정이 그래요. 그 나라 사정이. 그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으니까. 자, 그래서 외화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다 생각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채권도 5월, 6월에 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값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럴 때 채권도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아있는 현금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채권과 엔화로 좀 분배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자산 분배를 좀 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부동산과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갖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참여했고 그리고 많은 그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쓴 분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고 그 세금의 구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꽁꽁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는 이빠이 차여놓고 물건은 많고 또 그 거래는 안 되고 또 폭락의 분위기가 나올 때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령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거 봐라. 일기 신도시 올라가지 않냐. 강남 계속 올라가지 않냐.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 확신을 하고 시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회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의 위험성은 변동성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단기적인 변동성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정도 바닥이면 내가 사도 한 10% 물려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한두 달의 단기 변동성은 생각을 못한다. 근데 그저께도 금요일 날도 나스닥이 한 4% 빠져 나스닥 종합지수로는 50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하겠냐.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그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면 안 돼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도 작게 해라. 아주 작게 하다가 정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다 싶을 때 확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자산 분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 주식, 뭐 중국 주식, 미국 주식 또는 뭐 엔화에 대한 그 매수,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매수 그런 걸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변하는 환경 어떤 그 시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할 줄 알면 사실 남들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야 하나만 파지 뭐 한두 개만 파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꼭 자기 당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야. 부동산만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채권에 넣어놓으면, 채권은 그래도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냥 버티면 되니까, 채권값이 떨어져도 금리는 나오니까. 그리고 달러도 그렇고 뭐 엔화도 그렇고 적정한 가격에 많이 떨어졌을 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뭐 그것도 큰 손실이 없거든요. 기다리면 다 이익이 나는 거지. 그래도 어떤 현금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위험을 회피하고 또 종잣돈을 빌려주고, 자, 그러면 그게 또 거기서 차익이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 또 폭락했을 때 사고, 또 부동산을 또 사고, 뭐 그렇게 자금 회전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자산 분배를 꼭 해 주시길 바래요. 자, 요건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고, 제가 다음 방송 다다음 방송에서도 한번 따로 기획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꼭 그 자산 분배를 하셔라. 저도 제가 제가 뭐 IMF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거의 뭐 저는 투자에 올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올인했고 뭐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이 금요일 날 크게 반등을 했어요. 아주 모양이 좋았어요. 대형주가 많은 종목, 대형주 뭐 시가총액 한 1위부터 한 10, 한 5위 종목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큰 양봉을 만들어서 추세 전환, 단기 추세 전환이죠. 어떤 중장기 추세 전환은 우리가 모르는 거고,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장이었어요. 자, 기관이 많이 샀고,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나스닥이 금요일 날 폭락을 한 거야. 그리고 전저점을 깨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문제가 됐다. 뭐 그동안의 금리 악재, 중국의 봉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악재를 어느 정도 흡수를 했는데, 빅테크 기업이 이 실적의 문제, 뭐 봉쇄로 인한 또 실적의 악화 문제로 조정을 크게 줬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다음 주 시장에 반영이 될 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저는 크게 시장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보면 시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굵은 것들, 묵직한 것들만, 무게감이 있는 그 재료들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세세한 것 가지고 다 판단하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중국의 그 상해 봉쇄, 그 다음에 베이징의 봉쇄거든요. 자, 이게 왜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 이제 벌써 그것 때문에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아마존이 급락한 것은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고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봉쇄 구역의 확대를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고, 자, 베이징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공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 상해는 막 전체적으로 다 봉쇄했는데 베이징은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 구역이 확대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꼭 하시길 바래요. 그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몇십 명 나오고, 뭐 코로나가 지금 예전과 같은 코로나가 아닌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도시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한편이 되고 뭐 그런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전쟁 상황에서 어떤 미국의 경제를 옥죄고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봉쇄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신냉전의 프레임으로도 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재료를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3일에 FOMC 회의니까 오늘이 5월 1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요일이면 FOMC 회의거든요. FOMC 회의에서 뭐 두 가지만 우리가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조로 갈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FOMC 회의의 어떤 악재는 다 반영됐다. 지금 주가가 나스닥이 저렇게 폭락을 했는데 저기서 뭐 어떻게 뭐 FOMC 회의 때문에 더 빠지겠어요? 그리고 FOMC 회의는 어쨌든 지금 빅스텝이라는 게 다 예정돼 있던 거고 다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빅스텝은 악재는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5월 3일에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조를 보여주냐인데, 지금 뭐 미국에 저렇게 떨어졌는데 뭐 크게 강경 발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월 3일에 FOMC는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의 반영이 됐고, 오히려 5월 3일날 FOMC 회의에 별 얘기가 없다 라면서 나스닥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월요일은 조금 약세, 그 다음에 화요일은 크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뭐 월요일은 조정이나 뭐 약보합 정도, 그 다음에 화요일은 역시 땡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화요일에 먼저 열리잖아요. 나스닥은 밤에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화요일엔 어떤 강세장이 미리 예측될 수 있어요.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의 뭐 전문가들, 외국인들 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종의 주식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도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일단 환율도 거의 고점을 치고 일단 꺾어졌어요. 일단 꺾어졌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다. 환율이 뭐 재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조정 국면이다. 환율의 어떤 피크치는 보인다. 환율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급등세는 진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에요. 사면 가능성.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게 이재용 회장의 활약이거든요. 개인적인 활약. 자, 이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국외로 나가서 그 활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면 가능성이 삼성전자의 반등과 어떤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사면되면 삼성전자는 어떤 반등 추세가 조금 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임팩트 있는 어떤 그 호재예요. 이재용 회장의 사면은 그만큼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면 절차가 사면 심사위원회 진행 후 이 심사위원이라는 게 이제 있나 봐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게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한 뒤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사면심사위원회의 어떤 진행이 5월 3일 정도에 예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서 자, 이런 사람을 한번 사면을 해보도록 심사를 해라.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그냥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는 어떤 그 행정을 위한 어떤 관례적인 요식 절차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아주 그 사면에 관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면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뭐 김경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이재용, 그다음에 롯데그룹 그 신용빈 회장인가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에 어떤 여론의 추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론의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5월 3일 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여론의 추이를 결정하겠다. 근데 여론의 추이는 이재용 회장은 사면해달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댓글을 봐도 그렇고 정확히 제가 여론조사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월요일의 조정도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한 것은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면 가능성과 나스닥의 반등, 어떤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스닥도 어느 정도 저점이 왔고, 그리고 뭐 나스닥도 지난 금요일에 4%가 빠졌지만 올라갔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저점을 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스닥도. 자, 그러면 나스닥도 많은 투매 물량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저점을 확실히 찍었다라는 거야. 그럼 월요일에 한번 흔들어주고 FOMC 회의에 별거 없다 하고 반등을 하면 지난번과 같은 전달과 같은 한번 큰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나스닥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은 그 세계를 끌고 가는 어떤 혁신 기업이고 실적이 좋은 회사잖아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주식이 장기 추세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장기 추세가 무너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 경제가 다 꼬꾸라지고 그 어떤 그 4차 혁명 산업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쉽게. 미국의 어떤 그 장기 추세를 보면 그게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요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길게 볼 거 없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제가 대부분의 얘기를 좀 앞부분에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어떤 이야기,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 지지력은 항상 그 주봉으로 지금 보자. 왜냐면 이 주봉을 지키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봉을 지키는 세력들이. 자, 보시면 계속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주봉이 양봉이 많아요. 양봉이. 이 거래량도 점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 지수의 주봉의 120주선은 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올려놨잖아요. 자,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생기면은 최소한 2772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나스닥이 떨어져서 불안하지 않느냐는데, 자, 이걸 지키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주봉상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봉도 2600에서 2800 사이, 이 밴드권에서 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여지없이 2614를 찍고, 양봉 3개를 딱 만들어냈어요. 모양이 좋았어요. 그러나 역시 21선에 오니까, 결국은 저기 나스닥의 어떤 폭락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한번 조정이 오겠죠. 조정이 온다. 근데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음 주에 보자는 거죠, 지금. 흐름은 좋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종목별로 대형주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자, 삼성전자는, 자, 이게 64,500원, 제가 한 65,000원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 했는데, 500원 더 빠져서 64,500원 찍고 21선에 부딪혔어요. 자, 모양은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올라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땡겼단 말이에요. 땡겼는데, 자, 여기서 빅테크에 또 그 악재가 나왔잖아요. 자, 이 악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그, 나스닥의 어떤 반등 타임과 맞물려서 이재용 회장의 사면이 어떤 확정되면서 한번 7만 원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러한 싸움인 것 같아요. 이 나스닥 악재가 다 반영이 됐느냐, 자, 그거에 따른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도 그렇게 큰 조정이 예상 외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월요일에 67,000원을 깨지 않거나 뭐 한 500-600원 정도 빠진 가격에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화요일엔 다시 강한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조정 타임에.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어차피 투자 전략가니까 저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예상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제가 보건데, 자, 주봉을 보면 역시 그 꼬리를 달고 3주 동안 조정을 잘 받았어요. 일단은 한 69,000원, 길게 보면 한 7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른 종목들 보시죠. 삼성전자만 또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게 장이 왜 지금 반등 타임이 됐냐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한 1위부터 한 15위 종목들을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면 다 추세의 어떤 반등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장의 성격은 뭐냐면, 그동안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2600까지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하면서 급등 패턴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나왔고, 그전에는 뭐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올라갔고,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SK는 이미 막 고점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우리가 시가총액 종목에서 그동안 많이 급등했던 것은 올라갈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때려라. 왜냐면 지금은 박스권 매매기 때문에 자기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지 더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 뭐 제가 이제 일일이 얘기하겠지만, 자,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차트가 애매해요. 뭐 이제 이거 뭐 사실 21선 밑으로 있고, 이거 뭐,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주식이고,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라, 이게 수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올 매물도 많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패스하자.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뭐 급락할 패턴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판단하자. 그러나 매매는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주식이니까, 자, 하이닉스도 모양이 좋아요. 자, 여기서 이 전저점에서 올라가서 N자 패턴 만들고 거래량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깔끔한 양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조정받아도 한 번 더 가겠죠. 자,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117,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와 연관되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바닥을 쳤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할 타임에 이것도 반등할 수 있어요. 자, 뭐 이 주식은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보면 뭐 물론 이제 100만원까지 찍고 68만원까지 100만원까지 찍고 68만원이니까 거의 뭐 한 30%가 빠졌네요. 30% 빠진 상태에서 자, 올라오고 있어요. 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애매하죠. 여기서 들어가기가 아직 정고점이 왔기 때문에 애매해요. 뭐 사실 크게 추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이 종목은 올라왔고, 차라리 이런 종목은 84만 7천 원, 85만 원을 돌파하면 사는 게 낫지, 이 정고점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이런 종목들은 뭐 특별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공매도도 올라오잖아요. 자, 네이버는 이게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내려오면서. 요새는 완전한 하락 추세예요. 이거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고 반등 크게 주고, 다시 크게 하락하고. 자,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고수들 아니면 트레이닝 잘 하시는 분들만 단기 트레이닝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물렸다 싶으면 그냥 손절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반등 구간이에요.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297,0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 구간에서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면 된다. 자, 어쨌든 빅테크 기업이 빠졌다고 하니까 월요일은 약세겠죠. 그게 또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사셨다가 빅테크 기업이 반등할 때, 자, 그때 한번 치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내가 손절이 크게 나오면, 예상한 것보다 크게 나오면 바로 치고 나와라. 이건 올라갔다 또 빠지고 올라갔다 또 빠지고 그런 패턴으로 올해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해먹었으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와 똑같은 패턴. 근데 지금 모양은 네이버보단 또 카카오가 더 나아요. 지지력이 더 난 것 같아요. 카카오는 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워낙 많고 성장성이 좋다 보니까 카카오도 역시 반등 타임이다. 월요일날 흔들릴 때 한번 잡아서 반등 타임을 먹고 나오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나 얼마를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단은 하락 추세이다 라고 보셔요. 하락 추세. 자, 이런 지지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고, 자, 뭐 치고 나오고 어쨌든 다시 크게 기간 조정을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현대차가. 자, 현대차가 주봉이 많이 올랐죠? 자, 맞고 떨어졌어요. 21봉을 보면 많이 올랐어요. 자, 현대차는 16만원에서 19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 해먹었어요. 단기적으로 다 해먹고 재료도 다 나왔어요. 이제 아마도 이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그 상승의 탄력이 줄어들어요. 또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신 분들은 매도 타임을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식도 지금 뭐 중장기로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뭐 추세가 다 역별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 LG화학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자, LG화학이 자, 월봉으로 보면 이게 많이 조정을 줬어요. 100만 원 갔다가 반토막 났어요. 자, 다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이 주봉도 지금 좋아요. 쌍바닥 찍고 양봉이 났잖아요. 자, 모양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보건데. 자, 여기서 43만 7천 원 찍고 이쪽에서 45만 원 찍고 이쪽에 그 바닥 구간이 전바닥보다 높아서 좋았어요. 쌍바닥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이거는 조정박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갈 수 있다. 높게 가면은 한 5,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외국인도 사고 있고, 그리고 워낙 뭐 실적은 좋은 회사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이것도 55만 원까지 보고, 자, 그 정도 보면 딱 맞아요. 5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주겠죠.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대형주 찍어드리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반등 패턴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가 나스닥이 폭락했다고 코스피가 월요일날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크게 조정이 나오면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찬스다.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서 그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차익 매물들을 다 받고 화요일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이 세 번째 양봉이 나오면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월요일에 한번 눌러주고 화요일에 가는 패턴이 이제 앞으로 그 대형주의 패턴이고 코스피의 패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아도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 대형주 중에. 이거 참 저도 이 정도에 68,000원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도 놓쳤는데 지금 85,000원 뭐 거의 27,000원 올라왔어요. 자, 기아도 이제 매도 타임이에요. 매도 타임. 장이 반등할 때 매도 타임. 자, 이런 거는 뭐 여기가 거의 고점이잖아요. 이걸 넘겠어요. 지금 87,000원도 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점에 왔다. 패시면 돼요. 한번 그 실적을 가지고 한번 그 기아 그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실적을 가지고 한번 땡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은행주를 하나 보시죠. 은행주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은행주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니까 잘 버티고 그동안 뭐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자, 근데 별로 모양이 안 좋아져요. 자, 금융주는 크게 여기서 이익이 날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 금리도 이제 5월, 6월이면 거의 빅스텝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보로 갈지 모르지만 과거 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은행주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사실 위험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은행주는 제가 보기엔 이익 실현들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금리 인상 재료가 나오면 나누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은행주는 그 공매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공매도 치셔도 어느 정도 고점이 오면 한 5월, 6월 정도에 금리 인상 그 확정이 되고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 어떤 공매도 구간이 아닌가, 뭐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자, 이게 나스닥 종합인데, 자, 나스닥이 전바닥 12,560 정도 했는데, 이게 그 전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다가 금요일날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12,334, 536포인트가 크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가네. 전바닥이 깨지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자, 이 투매가 나올 때가 바닥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가 아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나스닥이 보면 예를 들어서 주봉을 보면 그때 이게 120주선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120주선으로. 지금 뭐 많이 올라와서 120주선 밑으로 빠진 것은 이제 이 구간이 이제 거품이 꼈다는 거죠. 거품이 꼈으니까 이 거품을 흡수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120주선까지 빠졌다. 뭐 어떤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어떤 그 인플레이션 뭐 그런 문제로 크게 빠졌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악재가 다 흡수되었나 안 되었나 이제 그런 걸 결국은 판단하는 이제 구간이에요. 구간. 그러니까 120주 선까지 밀렸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흡수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10개월 월봉이 깨졌어요. 20개월 월봉이 깨졌기 때문에 역시 이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전에도 이게 이제 20개월 선이 깨지고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코비드 때는 60개월 선까지 딱 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렸다는 얘기죠. 엄청 밀렸었네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까지 왔다. 자, 이제 그동안 얘기돼 있던 그 악재들이 다 흡수되었냐? 결국 이제 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좀 요즘 최근에 많이 샀는데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코비드 때 이렇게까지 49달러까지 갔는데 이건 장중 찍은 거고 예를 들어 한 65달러, 63달러 정도가 코비드 때 어떤 바닥 가격이었거든요. 자, 63달러에서 126달러. 거의 2배 났어요. 자, 2배 났는데 저는 이때 산 것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따 안 팔고. 자, 그런데 그게 지금 74달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비드 가격에 거의 근사치가 왔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샀어요.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온 게 아니냐. 월봉을 봐도 이제 60개월 선 밑으로 왔잖아요.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이건 이 회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어떤 성장성에 또 의문이 가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확고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보면 이 60개월 선까지 밀렸을 땐 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이런 종목들이 많더라는 거. 이런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예를 들어서 349달러 갔다가 270달러. 거의 25% 그 정도 빠졌잖아요. 자, 주봉, 월봉. 자, 월봉도 이렇게 일단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업, 쉽게 말해서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주식들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니까 오히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왔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리해보면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오면 지금 구간은 주식을 조금 모아나가야 될 구간 같아요. 코스피건 중국 상해건 중국 상해도 거의 바닥을 제가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상해도 저번 주에 조금 들어갔는데 지금은 가장 현명하게 주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사 들어가시면 돼. 분할해서 사 들어가서 그냥 장기로 가셔도 돼요. 물론 저는 코스피가 이게 바닥은 2600이 바닥이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이게 2400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2400을 가더라도 좋은 종목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개별 좋은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지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개별주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 들어가라. 분할로 사 들어가서 주식을 모아나가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주식 투자는 제가 보니까 20년 이상을 제가 해보니까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적립해서 모아나가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요즘 같은 변동성에 몰빵 쳤다 빠졌다 그게 안 돼요. 심리적으로 나스닥이 여기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에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 계좌를 하나 만들으셔서 중장기 계좌를 만들어서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걸 계속 매달 실적을 배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중장기 계좌에는 가끔 이제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면 샀다 그냥 그냥 포트폴리오 그냥 차원에서 그냥 몇 초 사놨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거의 변동이 없어요. 뭐 수익은 조금 나는데 수익이 너무 오버슈팅 나온 건 팔고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 사이에요. 그 이상 빠지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별 종목 좋은 종목들은 바닥을 많이 쳤다는 거야.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매물이 안 나와요. 떨어져도. 네, 보니까 실제로 폭락할 때 봐도 그런 개별 종목들은 매물이 안 나와요. 더 이상 팔 매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지수가 떨어져도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은 계속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하방 경직성이 좋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재를 흡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모아서 사가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올라갔거나 오버슈팅이 나올 때 팔아주고 다시 그런 저평가된 종목으로 갈아타서 어떤 그 다시 이제 씨앗을 사는 거죠. 씨앗을 사가지고 다시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 3개월이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지금은 이제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계좌를 통해서 이거는 좀 스윙 트레이딩으로 하고 이건 중장기 계좌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이거는 중장기로 가도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종목들을 중장기 계좌로 다 옮겨놓고 있어요. 자, 그럼 파킹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한 3, 4개월이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까 저 시초에도 말했듯이 뭐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산 재테크의 어떤 하나의 파트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주식 투자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조금씩 매달 뭐 1, 200만 원씩은 뭐 꾸준히 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에 좀 접근하시고 미스터 블루처럼 뭐랄까요,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재테크 계획, 자산 분배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무척 길었는데 다음에 한번 그 자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